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의 심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물리적인 요인들 나머지 부분과 그 다음에 비물리적인 요인들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요인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심리에 응용할 수 있는지도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물리적인 요인들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 외에도 이제 저희가 본능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신체, 저희 신체, 그 다음에 죽음, 시간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과 다 연관이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물리적인 요인들로서의 어떤 도덕과 윤리, 감정 이런 측면들도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심리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셈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본능인데, 사실 본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해야 될 부분이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본능에 관한 거는 따로 독립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심리적인 어떤 실험에 의한, 재밌는 실험에 의한 얘기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짜 심리학이라는 리처드 와이즈먼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심리학자의 실험을 했습니다. 지갑을 여러 종류의 지갑을 이제 분실을 하는 거가 얼마나 돌아오는지, 그 지갑 안에 물론 주소가 있겠죠. 그래서 지갑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지갑 분실 시에 회수율을 조사했는데, 잃어버린 지갑 중에서 카드와 현금 등의 소지품이 있는, 그것만이 있는 카드와 카드와 현금만이 있는 지갑이 돌아오는 회수율과 아기 사진이 든 지갑의 회수율이 서로 달랐습니다. 물론 아기 사진이 든 지갑의 회수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지갑을 주웠을 때 그 안에 카드와 현금이 든 경우보다는 그 안에 웃고 있는 아기 사진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가령 인간이 갖는 어떤 어린 아이들, 뭔가 연약하고 이런 존재들에 대한 본능적인 호감과 보호심리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잃어버려도 빨리 찾고 싶다 이러면은 아기 사진을 그 안에다 넣고 다니는 게 좋겠죠. 미혼일 경우에는 그러면 할 수 없이 조카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사진을, 활짝 웃고 있는 아기 사진을 넣어두는 게 잃어버린 지갑을 빨리 찾는 방법이라는 거. 이런 어떤 약한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심리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흔히 나와 특별히 상관이 없는 어떤 시합 경기를 볼 때 그 중에서 이상하게 약한 팀을 자꾸 응원하게 되는,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심리에는 예외라는 것도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심리도 있는 거고 다른 심리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나는 그런 경우에 어떤 시합에서 누군가를 응원해야 된다면 항상 나와 상관없을 경우에는 항상 강한 팀을 응원한다, 이런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심리라는 게 왠지 약한 팀을 응원하게 되고 약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이런 게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본능 때문에 성선설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반대의 경우는 이제 성악설 같은 경우, 인간은 근본적으로 좀 악한 데가 있는 존재다. 물론 이런 얘기도 이제 심리 본능에 관한 얘기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본 거는 어떤 인간 안에 본능에 깃든 좋은 의미의 심리,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언어 때문에, 언어가 주는 뉘앙스라든지 미묘한 차이 때문에 연인들끼리 싸우고 부부지간에 다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느냐, 내 말 뜻은 그게 아니다, 왜 내 말을 오해하느냐, 곡해하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분란의, 인간의 그 불화의 참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언어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사실은 그 심리학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언어만을 더욱 특별히 다뤄도 인간의 심리의 어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 덤바라는 그 영국의 인류학자가 쓴 책에 의하면 사람의 언어는 원숭이들의 영장류가 털고르기 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거기에서 진화한 게 사람들의 언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인류의 조상인 원숭이들이 모여서 불가에 모여서 뭔가 그 털에 있는 그 어떤 먼지도 제거해주고 이러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심심하니까 서로 무슨 신호를 보내고 소위 얘기해서 그 신호 자체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털을 골라주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성가시고 그런 거를 없애주고 그러다가 친밀함이 생기고 그 친밀함으로 언어가 생기고 그 언어로 뭔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얘기여도 뭐 정이 도타워지고 뭐 서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의논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언어가 생겼다는 거죠. 이런 그 털고르기 언어, 이런 털고르기 언어에서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잡담의 상대를 로빈 덤바는 그 잡담의 상대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진화가 변화해 왔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잡담을 나눌 수 있는 원숭이끼리의 어떤 잡담을 털을 골라주면서 잡담을 나누던 숫자가 점점 커지면서 인간의 언어도 점점 발달해지고 진화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현대의 인간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 인구가 얼마나 됐냐. 가령 만나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처음 만나도 그냥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어느 만큼 그런 상대가 인간에게는 약 150여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적은 것 같으신가요? 보통 요즘은 휴대폰에 몇 명 정도의 전화번호가 등록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사실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제 그 수첩을 가는 게 일이었고 수첩을 이제 새 수첩을 마련하면 거기다가 사람들의 그 전화번호를 새로 쓰는 게 그게 아주 큰 행사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면 한 해 동안 별로 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이가 나빠졌거나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전화번호는 이제 없애고 그런 사람 명단에서 빼고 이렇게 옮기는 어떤 그러면서 나와 어떤 상대방들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항상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새 수첩을 마련하면서.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럴 일이 없죠. 휴대폰에 다 등록이 돼 있고 휴대폰에서 휴대폰을 새로 갈아서 전화번호를 옮길 때도 뭐 서비스 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단번에 그 자리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내 휴대폰에 있었나 싶은 전화번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휴대폰에 그 전화번호 등록 용량이 모자라서 더 이상 등록을 못한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화번호에 등록하기도 합니다. 보통 뭐 몇 명 정도를 그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은 저장해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 150명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15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만만하거나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10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러지만 그 1000명 안에는 제가 한 번 정도만 전화하고 말 사람 혹은 뭐 음식점 전화번호 혹은 뭐 어제 갔던 그 병원 전화번호 그런데 이제 병원만 갔다 오고 나서 감기만 낳고 나면 뭐 별로 그렇게 걸 일이 전혀 없는 번호 이런 번호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예전으로 치자면 개인적인 그 전화번호부 같은 구실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두껍게 나왔던 그 업종별 뭐 이런 업소별 이렇게 나왔던 전화번호를 사실 각 개인이 다 소유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명수는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개수가 그 사람의 어떤 대인관계 전부를 얘기해 준다고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강의 녹화를 마치고 밖에 나갔더니 굉장히 날씨가 좋고
그래서 어딘가 뭔가 점심을 누군가를 만나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당연히 바쁠 거고 그 시간에 뭐 만나려면 어디서 만날 건지 그거 시간 내고 장소 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바쁠 거고 이 친구는 여기까지 오기 힘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제가 요즘 있는 사무실에 가서 먹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어떤 휴대폰에 등록된 사람의 전화번호의 개수는 굉장히 많아졌고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예전에 털고르기 언어를 나눌 때 그 원숭이들 간의 어떤 친밀함 거기에서 진화되어 온 언어 본연의 그런 언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정도의 사람은 몇 명이 될지 그게 과연 로빈 덤바가 얘기하는 것만큼의 150명이나 될지 그거는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심리적으로는 줄지 않았나. 내가 아는 사람, 동호인, 뭐 채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내가 굉장히 친밀하고 진실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현대 들어서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게 그 말 자체의 화려함은 굉장히 진화했지만 그 안에 드는 알맹이는 훨씬 더 다른 방향으로 퇴보돼 가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에 대해서 갖는 어떤 심리적인 언어가 주는 영향력이라든지 언어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왜곡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억 편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저희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분적인지를 이 언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 기억의 오류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UFO 잘 아시죠? 미확인 비행물체 우주에 다른 존재가 인간과 같은 다른 존재가 산다 안 산다 뭐 UFO를 봤다 안 봤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UFO입니다. 미확인 비행물체입니다. 정확한 단어로는. 그런데 이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사실 이거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의 얘기는 이랬었다고 합니다. 어떤 물체가 물 위에 뜬 접시처럼 날아가는 걸 봤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접시라는 거는 비유 언어인 거죠. 어떤 물체가 물 위에 이렇게 뜬 접시처럼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거를 이제 하늘에 날아가는 거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봤던 그 당시의 UFO의 어떤 모양은 열차, 접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차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때 정확히 어떤 물체가 열차처럼 날아가는 걸 봤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UFO를 비행 접시라고 하지 않고 비행 열차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물체가 물 위에 뜬 접시처럼 날아가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물 위에 뜬 접시처럼 날아가는 걸 봤다라는 얘기가 전하고 전해지면서 어느덧 비행 접시가 날아가는 걸 봤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언어가 왜곡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귀에 무슨 종이로 만든 소리 전하는 이거 대고서 뭐 어떤 단어를 얘기하는데 맨 끝에 가면 맨 끝에 사람은 전해받은 맨 끝에 사람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언어 왜곡이라는 거. 이렇기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언어가 갖는 미묘한 뉘앙스 때문에 일상적인 심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내 흉을 봤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흉이 아니라 칭찬이었다고 한다. 뭐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얘기.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겪었던 일인데 뭔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을 때 상대방이 가령 명백하게 잘못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사과를
받고 싶고 사과를 요구하는데 저쪽에서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고, 사과는 해야 되겠는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는 하기 싫고, 그럴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은 잘못했다는데 전혀 어떤 그 말에 서린 뉘앙스에는 전혀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 그러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나죠.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거를 놓고 진짜 잘못했다는 거냐. 그럼 저쪽에서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툼이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다툼이 더 커지다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는 것이 보통 이제 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싸움이 또 더 커지고 엉뚱한 데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심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생각나는 예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요즘 이제 가까이 알면서 보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은 정도로 좋은데,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얘기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언짢게 봤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그 소문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거고, 이런 언어가 우리의 심리를 좌우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한 사람 자체까지도 좌우하는 일이 번번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심리라고 하면 보통 네 심리를 알 수가 없어, 사람의 심리를 알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흔히 정신적인 거, 어떤 감정적인 거, 생각에 관한 거, 이런 거를 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관한 거를 알아야지 심리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철학적인 거, 뭐 사고적인 거, 사색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심리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 드렸듯이 심리학이라는 것이 신체에도 굉장히 신체에서 비롯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가령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는 즐거우니까 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이 나는 거는 내가 즐거운 일을 봤거나 겪었거나 즐거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웃음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심리학, 과학적인 심리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웃으니까 즐거워진다.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웃으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웃을 것인가? 웃는다는 것 자체는 특별한 감정에 의해서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신체를 웃는 근육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도 마음이 즐거워진다라는 거. 이게 요즘 그 어떤 과학적이고 신체적인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바로 그게 뒷센 스마일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웃어도 즐거워진다. 내가 웃음을 관장하는 근육을 움직이면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 내 심리가 즐거워진다라는 게 바로 이제 뒷센 스마일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폴 에크먼이라는 이제 심리학자는 사람들의 웃음을 18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 저희가 웃는 게 많잖아요. 파한 데서 폭소, 뭐 이렇게 크게 웃는 웃음도 있고, 그저 슬쩍 웃는 웃음도 있고, 혹은 심지어 좋지 않은 비웃음도 있고, 뭔가 굉장히 그 냉소적으로 웃는 웃음도 있고, 이렇게 웃음의 종류가, 미소의 종류가 많은데 이거를 근육에 따라서 18개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계속했더니 그 중에 단 하나의 미소만이 아주 완벽한 순수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다른 근육이 움직여서 웃는 웃음은 뭔가 감정적인 다른 감정이 약간 그 혼탁한 감정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웃고 있는데 사실은 약간 그 즐겁지 않은 기분이 끼어들어 있다라든지 뭔가 하여튼 완벽하지 않은데 그 18개 중에서 단 한 개만은 완벽하게 순수한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의 상태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근육이고 그런 형태의 미소라는 것을 이 폴 에크먼이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미소를, 그 근육이, 눈꼬리가 약간 이렇게 저희가 흔히 눈웃음 친다고 하죠. 그런데
즐거울 때, 정말 즐거울 때는 누구나 저절로 그런 그 눈꼬리 형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미소에다가 이 폴 에크만은 뒷센 스마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뒷센이라는 이름은 그 근육을 발견한 의사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그런 웃음을 뒷센 스마일이라고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뒷센 스마일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로 행복해서 웃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웃어야 되니까 웃는 것인지, 혹은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겉으로 웃는 척 하는 것인지를, 이 뒷센 스마일을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느냐 하느냐에 따른 그 빈도에 따라서 진짜 행복감을 알아내는 또 이런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뒷센 스마일을 관장하는 눈 주위 근육을 인위적으로 움직여 줌으로써 기쁜 마음을, 심리적으로 즐거움을 유발할 수도,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했죠. 그래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즐거워진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심리학 책 보고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즐거워진다, 이런 식으로 저희 심리를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니까 슬픈다, 이런 식으로 뒤집다 보면 심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인지 정말로 완전히 대혼란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해 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좋은 쪽으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바꾸고 노력하는 것도 전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져 있고 심리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그 심리를 다루려고, 그 심리 자체를 뭔가 회복하려고 애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령 뭐 우울하니까 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친구한테 감정을 호소하고 하소연을 하고 전화를 걸어서 뭐 수다를 떤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거, 나가서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거울 보면서 눈꼬리 근육을 움직이는 것 자체도 심리를 굉장히 좌우한다는 거, 영향을 주어서 나의 심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라는 거, 이것이 저희가 이런 어떤 신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 죽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냥 얘기하기 서로 별로, 일상적으로는 얘기할 일도 별로 없고 또 얘기하기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죽는다는 거 저희가 잘 알지만 일상을 살면서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 문병 갈 일이 있거나 문상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여러분들 아마 큰 병원에 가서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위험한 사고를 당했을까,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워지고 저희가 그때서야 죽음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너무 느껴도 문제지만, 그러나 너무 안 느껴도 또 문제고, 왜냐하면 저희 삶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바나 원칙. 길게 보자면 저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러니까 길지 않은 것 때문에 허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건데, 그 마지막에는 항상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인간에게 공평함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너무 사로잡히면 죽음이 두렵고, 실제로 이제 주위에서 어떤 좀 어려운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한 분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돌아가셨다라든지 이런 걸 옆에서 뭐 형제가 너무 일찍 죽음을 맞았다든지 이러면 그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해서 본인도 항상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현장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극도의 공포를 갖는다든지 이런 상처를 또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한계를 느낀다라든지 뭐 체념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그 인생에 대해서 큰 의미를 못 느낀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허무감이 생긴다든지요. 그러나 반면에 누구나 죽는 거고, 그리고 한번 그 주어진 기회라는 게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알차게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야 되겠다. 누가 시키는 거 간신히 처리하고 하라 그러니까 하고, 하기 싫은데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이러면서 살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무모하고 위험하고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대로 살아야 되겠다. 한 번 사는지 두 번 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종교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기도 하고,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한 번 사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보람을 찾는다든지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든지, 그 다음에 또 스스로 겸손해지는, 누구나 그 언젠가는 죽는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못한 사람도 그만큼의 어떤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일 뿐이다. 이런 어떤 겸손을 또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참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심리학자가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다시 산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이런 또 조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산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이 얘기는 저희가 자아편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자아 결혼생활 이 중에서 자아편에서 굉장히 많이 진지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시 얘기는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 40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자아편에서 얘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선뜻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나는 이것을 정말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20살, 30살 혹은 50대지만 나는 내가 다시 산다면 이것을 정말로 꼭 바꾸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국 심리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경우이긴 합니다. 1989년에서 2003년도까지 미국인들 상대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여러분들 미국인들이 다시 살았을 때 정말 다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약간 예상외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5위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자기 개발에 소홀했던 거, 뭔가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이러는데 소홀했던 것에 대한 게 그게 5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4위가 자녀 양육,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걸, 조금 더 부모로서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됐었을 걸, 이런 것에 대한 후회가 또 컸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후회, 다시 산다면 나는 정말 꼭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다. 사실 보면 주위에 이런 분들 뜻밖의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때 되면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불같은 연애를 해보고 싶다. 정말 운명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꽤 많은데 이게 미국인들한테는 3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직업을 바꾸고 싶다. 다시 산다면 나는 저런 일을 꼭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1위가 뜻밖의 학업이었습니다. 왠지 교육제도 기관에서 마치 검사한 것 같은 결과인데요. 다시 내가 살 수 있다면 공부를 뭔가 학업적인 면을 정말로 소홀히 하지 않고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대답을 한 미국인들이 뜻밖의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나에게 인생이 다시 허락된다면 어떤 걸 바꾸고 싶은지, 제일 크게 내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저희가 이제 자아편에서 이 부분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심리를 다루는,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비물리적인 요소들, 그 신체적인 것보다는 미리 주어지기보다는 저희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저희가 다스릴 수 있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도덕과 윤리입니다. 놀이터의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쿠어트 바이어츠라는 사람이 쓴 도대체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놀이터에서 이제 이 심리학자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데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뺐습니다. 그러면 그건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이한테 장난감을 돌려줘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싫어요 대답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다시 장난감을 돌려줘라 다시 얘기하는데도 아이가 왜 돌려줘야 돼요? 내가 왜 이 장난감을 돌려줘야 돼요? 나는 장난감을 이 장난감이 좋고 내가 갖고 노니까 좋은데 왜 돌려줘야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아이에게 아직 도덕심이 전혀 형성이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도덕심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심리 형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아이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아빠가 설득을 하냐면, 보통의 경우는 어른들이 그런 경우에 설득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돌려줘야 되니까 돌려줘. 혹은 그건 나쁜 일이니까 돌려줘.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도덕심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한테는 그게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라는 말이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강압이라든지 아이에게도 있는 어떤 본능적인 느낌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 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해서 이제 돌려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뭔가 어른들이 있을 때는,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따르지만, 그러나 이거는 나한테는 납득이 안 가는 일,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되는 일,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참지 않아도 될 때는 그냥 참지 않아도 되는 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없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있어도 본인이 무시하고 싶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그 비도덕적인 어떤 장난감을 뺏는 것에서부터 그 지하철 같은 데서 그 나이 든 분들한테 욕을 하면서 대든다라든지 이런 좀 어이없는 일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충분히 못 해주고 도덕에 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 해준 채 강압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본인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본인 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어떤 잘못된 도덕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이에게 내가 장난감을 너도 뺏긴 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장난감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아이가 당했을 슬프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너도 예전에 놀이터에 왔을 때 너보다 큰 형이 네 장난감을 빼앗았을 때 너도 화가 나고 슬프지 않았느냐. 쟤도 마찬가지니까 너도 그런 일 겪기 싫을 거고, 그런 일 겪기 싫으면 장난감을 돌려줘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심리학자는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도덕적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도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득이 된다. 다소 이기적인 얘기지만 도덕이라는 것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키면 즐거운 것이다. 오히려 이런 게 가장 심리적으로 설득력이 크고 아이에게 도덕심을 굉장히 확고하게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도덕심의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형성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인간의 심리를 많이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심리학의 모든 것이라고 알았던 감정과 어떤 감성들, 이런 것들이 심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심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가령 이제 이런 심리는 감정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보다도 뭔가 비이성적인 것에, 비합리적인 것에 치우칠 때가 많다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자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심리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저희가 합리적이지 않은 그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데에 저희 심리가 좌우되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 데니얼 카네만이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데니얼 카네만은 인지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바로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본인의 직업은 심리학과 전혀 상관없지만 본인의 직업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리를 좀 더 잘 파악해서 일에 도움을 받고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데니얼 카네만은 심리학자인데 증권 투자 같은 데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연구를 해서 큰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심리가 결코 합리적인 대로 움직이지 않다라는 그 결과 실험으로 데니얼 카네만이 한 것 중에 음악회 티켓 분실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이제 여러분들 음악회를 보러 갑니다. 음악회를 보러 가서 요즘 음악회 그 클래식 음악회 같은 경우는 표값도 굉장히 비싼데 뭐 한 10만 원짜리를 이제 10만 원 정도 하는 음악회를 보러 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표를 이미 티켓을 사서 가는 경우도 있고 10만 원에 해당되는 이제 돈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데 가다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분실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표를 분실한 사람은 티켓을 분실한 사람은 대개 음악회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10만 원과 티켓 그 음악회 표는 똑같은 겁니다. 10만 원으로 살 수도 있고 그 티켓이 10만 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똑같은데도 표를 분실한 사람은 나 표 없으니까 음악회 못 가겠다 이러고 도로 가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표를 사려고 했던 그 표값에 해당되는 10만 원을 갖고 가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음악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액수에 해당되지 똑같은 액수고 그저 그 보이는 현상이 다를 뿐인데 한쪽은 표로 보이는 것이고 한쪽은 돈일 따름인데도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 강도와 느낌과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그만큼 합리성보다는 이성이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잘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인간의 심리에서 지난 시간에 마저 하지 못했던 인간의 심리를 움직이는 것 중에서 어떤 물리적이고 선천적이고 본래부터 주어졌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비물리적인 것들 저희가 충분히 변화시킬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 이렇게 뭐 머리라든지 뇌, 신체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해져 있어서 딱 주어진 시간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닌 데서 오는 어떤 감정 우리가 또 키워야 될 도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영향력을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완벽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에 딱 맞게 움직이는 게 아주 심리학도 과학이지만 과학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항상 심리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 심리적인 빈 공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그 심리적인 넉넉함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심리적으로 훨씬 행복해지고 훨씬 편안해진다라는 거를 나에게도 또 남에게도 서로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일상생활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지금까지 본 그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전부 다 모아서 저희가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눈에 띄는 그 심리적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법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것들을 총정리하는 그 의미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